안녕하세요. 애기사채입니다. 오늘은 P2P는 아니고 최근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잘 모르겠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나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최근에 저랑 아주 친한 사람 덕분에 좀 스터디를 나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이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어제도 사실 저는 모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안 돼요. 홍보관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갈 때 사실 좀 부정적으로 갔죠. 갔고 갔다 와서도 역시나 부정적이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다녀온 곳은 연신내 쪽에 있는 이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그런 사업 부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이었고 그래도 아주 뭐 사기성이 크거나 그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이제 그런 비교적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들 중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2달 전에 저랑 또 아주 친한 사람이 덜컥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하더니 이거 실수를 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저한테 상의를 해서 제가 만약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이제 치른 비용들이 있겠죠. 그 비용을 내가 환급 받아주고 대신에 혹시 그 지역주택조합이 나중에 잘 돼서 대박의 기회가 없어진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 가서 청약금을 다 환불을 받아줬죠. 조금 이제 저 나름의 전략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환급은 받고 계약이 해지됐어요. 되게 웃기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관을 나오는데 홍보관 앞에 이제 고급 승용차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이제 벤츠 승용차가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면서 저는 시비를 거나 제가 이제 나름 그 홍보관에 들어가서 조금 따졌죠. 따져서 이제 이거를 해약을 하고 오니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나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는데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자기 이제 자식한테 청약을 받게 하려고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자기도 뒤늦게 후회를 해서 청약을 깨고 이제 환급을 받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환급을 받았냐, 성공했냐,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환급을 받아왔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 네이버에서만 딱 이렇게 찾아봐도 바로 법무법인들이 뜨죠. 주로 이제 탈퇴 또는 청약금 환불과 관련해서 그 소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률 또 분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무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보통은 사업성이 좋은 입지에서 이제 추진들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사들이 가져가는 시행 마진을 조합원들이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메리트죠. 또 이제 청약 가점제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조합을 가입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가성비가 좋은 거를 이제 그 부분에 혹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아마 또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랑 좀 친한 친구도 상도동 쪽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그 조합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분담금만 납부를 하다가 투자금을 다 이제 날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랑 제법 친한 친구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이제 보통 비교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집을 이제 내가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산다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겠죠. 근데 이제 제값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때 보통은 청약을 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을 하는데 그 청약이라는 게 확률이 높지 않죠. 특히나 이제 가점제가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로또 청약이 됐고, 그러면 그런 이렇게 시장에서 사거나 청약을 받지 않고 주택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이라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도 다 조합을 결성해요. 그 지역에 뭐 주택이 됐건 토지가 됐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뭔가 그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 부지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합이 설립된다고 해도 해당 사업 부지에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행사라 그래서 이 조합원들만 가지고는 일종의 시행이거든요. 이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사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지주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가지고 지주 작업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면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컨셉이 바로 지역주택 조합인데요. 제가 이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동의 요건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이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건,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개인들이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공성이 있죠. 그래서 동의 요건이 조금 완화가 돼 있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재건축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재건축은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많이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최근 트렌드에는 가장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의 요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일정 수준 이상 토지에 이제 를 확보했을 때 확보가 안 된 사업 부지를 수용을 할 수 있죠. 수용을 해야지만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수용을 하기 위한 그 요건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3분의 2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에 소유자 수의 3분의 2로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요건 조금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고 재건축도 재건축은 보통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많이 하죠. 뭐 여의도라든가 잠실, 또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뭐 개포동, 이제 압구정동 이제 진행될 예정인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재건축을 많이 할 텐데 그 구분 소유자 중 4분의 5, 80%,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로는 80%고 각 동별 이제 그 부지 안에 포함되는 건물 동들이 있겠죠. 뭐 10개 동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조합 측과 또 여기에 반대하는 뭐 비대위, 이런 것들이 갈라져서 뭐 몇 년째 법률적으로 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은 여기보다 더 힘들어요. 전체 사업 부지, 자기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보통 이제 뭐 10,000평에서 한 뭐 20,000평 사이로 하죠. 서울에서. 한 대략 1,000가구 내외를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결과적으로는 95%를 확보해야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뭐 중간 단계에서는 뭐 80%면 뭐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6%만 반대를 하면 5.1%만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박기를 하거나 알박기를 해서 이제 비싼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이 토지 소유의 여부와 이 동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성공만 하면 대박이 될 수 있는데 성공할 확률이 극도로 낮은 이제 그런 투자처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장점은 아마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지역에 이제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뭐 사업성이 좋다.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할 겁니다. 이제 가격이죠, 가격.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동호수를 정하는 게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무작위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층에서 15층 사이에 나는 하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뭐 10개 동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는 뭐 이 두 동 사이에 하겠다. 이 정도까지 사전에 동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뭐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문제점들이 그에 반해서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행사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행사들이 사실 자기가 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뭐 법률적으로 뭐 10억 자기 자본을 뭐 증빙하라고는 하지만, 이 뭐 시행 바닥에서의 어떤 그 뭐 대행사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시행사나 대행사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뭐 가장 납입, 이제 상법상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제 요건이지만, 자기 자본을 실제로 이렇게 다 확보하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잔액 증명이라 그래서, 잠깐 이제 돈을 빌려다가, 자본금을 넣지만 그걸 결국은 다 빼가고 나서 껍데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대행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초기에 이제 초기 비용이 들죠. 한 1억 내외로 아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돈이 들어갈 텐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이 공식적으로 이 대행사의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행사들은 이 사업비가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월급도 주고 뭐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 돈을 좀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또 이제 중간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분담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대행사의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를 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초기에 이제 대행사로 들어가서 이 사업비를 다 자기들은 소진시킬 때까지 하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빠져나오고 다른 이제 대행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사업비를 다시 또 분담시키고 그렇게 또 시간을 끌어간다. 이런 얘기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죠. 토지 소유권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면서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떤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주로 이제 뭐 논밭, 산 이런 것들이 있는 조금 이제 번화한 곳과는 거리가 있는 곳은 오히려 성공 확률은 높아요. 그 토지를 보통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수가 적고,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마음이 맞아도 사업이 굴러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 모집, 이 판매가 잘 안 되겠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쪽에 보통 그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원 모집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을수록 토지 소유권 확보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약했던 거를 해지하고 환급을 받아줬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샤루숲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샤루숲길이 그 사업 부지 중에 한 2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샤루숲길에는 굉장히 많은 그 상업 시설들, 상가와 수익형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시원들. 근데 이제 그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고시원의 성지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주들이 과연 당신들 그 아파트 지어서 사업하라고 내 땅을 팔겠냐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아마 안 팔 거예요. 시세에 뭐 2배를 준다면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토지 확보가 녹록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조합을 탈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거쳐서 조합을 해산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그 초기 투자금이 이제 물려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그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조합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이거를 표결을 했을 때 해산 쪽으로 결론이 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초기에 어떤 그 조합을 만들었던 측이나 그 대행사와 그 관계가 좋은 그런 측들에서는 이 조합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법규와는 별개로 조합을 탈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바로 바로 추가 분담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이제 초기 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략 뭐 분담금으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면 내 집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이 토지 소유권 확보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뭐 인근 이제 사업 부지에 토지주들이 뭐 알박기를 하고 토지를 안 팔고 하다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불확실성을 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성공은 했지만 이 분담금이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값을 다 주고 인근 시세를 거의 다 주고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시행사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공에서 하는 아파트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1군 건설사들이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시공사들이 많이 이제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공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나마 이제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대박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 확률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선뜻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혹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이제 조금 혹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가급적 이제 하지 마시라고 말리고 싶어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